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4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자, 먼저 이 내용, 지문을 보시기 전에 그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광의의 묶건들이 넓은 의미의 묶건들이죠. 광의, 넓은 의미의 묶건들인데, 이 넓은 의미의 묶건들이에는 협의의 묶건들이, 즉 좁은 의미의 묶건들이와 표현들이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양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협의의 묶건들이는 그 묶건 대리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한테는 책임질 사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표현 대리인은 묶건 대리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데 대해서 본인한테도 일정한 책임질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양자가 차이가 있으며 어쨌든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묶건 대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 아직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잠시 후에 지문 하나 확인하고 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요, 여기 표현들이는 3개 종류의 표현들이가 있어요. 125조의 표현들이, 126조의 표현들이, 129조의 표현들이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조문 125, 126, 129, 이 조문 숫자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5조의 표현들이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표현, 그래서 또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들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 밑에 그림을 보면 본인이 상대방한테 뭔가의 통지를 했어요. 어떤 통지를 했냐면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테니까, 수권을 할 테니까 을이 가면 나 대신 법률인이 하시오. 그러니까 나 대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뭔가를 통지를 보냈어요. 을에게 대리권 주겠다는 뜻을 통지를 보내놓고 실은 대리권을 줬냐? 수권하지 않았습니다.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을과 병의 대리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 이것을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이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의 통지를 그대로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었어야 된다. 그래서 잠시 후에 계속 나오지만 이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요, 일단 상대방에는 선의무과실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125조의 표현들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125조는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돼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 수여라는 말은 임의 대리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권 수여, 즉 수권은 임의 대리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126조의 표현 대리를 보세요. 126조의 표현 대리는 일단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수권했어요. 근데 임대차에 대한 대리권을 줬다. 예를 들면 내 땅 X토지를 임대를 좀 결정해 주시오. 예, 적절한 사람을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하고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 병을 만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이 X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수권받은 그 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또는 일명 월권대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일부 지문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자, 역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 한다. 근데 이 126조의 표현들이 월권대리에서는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같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다, 표시한다 이 말을 여기 명칭인 표현들이 표현이라는 단어하고 갖다 보니까 여러분이 살짝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방법이 없네요, 그죠? 네, 그렇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기본 대리권을 줬는데 이 대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본 대리권을 초과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대방은 선의무과시한다. 선의무과시라는 말을 상대방이 믿음에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증명책임 부분도요, 이 세 개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125조하고 129조는 아직 129조, 요건 아직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125와 129조는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이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 반대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돼요. 본인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데 126조는 반면에 상대방 스스로 선의 무과실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125, 129 요 한 묶음하고요. 그다음에 126조 이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이 교재에 없으면 어떡하지? 있습니다. 핵심 이론 부분에 정리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129조의 표현 대리는 자, 일단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어요. 종전에 주었단 말이에요. 대리인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적격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었던 대리권을 어떻게 했다?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잘린 거죠. 그랬더니 이 을이 거기에 앙심을 품고 만약에 종전에 거래 관계에 있던 예를 들어 갑과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 회사에 가서 여전히 수금 사원인 것처럼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 을은 갑 회사의 영업 사원 내지 수금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리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거래처에 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수금도 하고 했는데 잘렸단 말이에요. 어떤 좀 안 좋은 어떤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회사로부터 잘렸어요. 네. 해고당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대리권도 당연히 처리됐겠죠. 그런데 이 을이 거기에 앙심을 품고 종전 거래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전히 영업 및 수금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돈을 받아갖고 그렇죠? 이런 금전, 외상 대금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써버리고 횡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대리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러한 무권 대리를 129조의 표현대리라고 한다. 그래서 종전에 대리권이 있었지만 대리인을 정작할 때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었다. 물론 그렇게 해서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자, 이미 철회됐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125나 126,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일단 성립됐다는 소리는 뭡니까? 상대방은 모두 공통적으로 선의무과실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대방은 본인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 대리인이 있고 같은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은 본인 쪽을 향해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표현들이 세 개의 표현들이 공통점이자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 들으시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핵심 정리해서 보도록 하고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부분인 84페이지 자,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방금 그 그림 한 번 더 갔다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방금 그 지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방금 그 지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농사시험에서는 빈도가 좀 없었다기보다 빈도가 좀 약했지만은 일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세요? 이 간단한 이 지금 메모 이것을 보면 여러분 바로 틀렸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대리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의 표현대리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유권대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는 무고 유는 유입니다. 없을 무, 이 무권대리의 무자는 없을 무자고 여기에 유권대리 유자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있을 유자거든요. 어떻게 무가 유가 되냐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무가 유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지문이 나오든 틀린 것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대리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방금처럼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중에 일종이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 중에 일종이다. 어때요? 틀린 것입니다. 어쨌든 유권대리가 표현대리에 포함되어질 수 없고, 여기 여러분 기호를 잠깐 보실래요? 유권대리가 표현대리 안에 포함될 수 없고, 또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그것이 곧 유권대리에 포함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금 무는 무고 유는 유다 그랬었죠. 서로 이것은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죠. 모르죠. 무슨 철학적으로, 그죠. 이 과거에 성철 스님 이런, 그 분들은 말입니다. 자, 무가 유가 되기도 하고, 유가 무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표현을 정말로 우리, 이해하기 힘든,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법학적으로는 무는 무, 유는 유, 분명히 구분하셔야 한다 하는 건, 자,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1번 지문 보십시오.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어때요? 틀렸다. X. 네, X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표현대리 성립을 위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이건 몇 조요? 125조. 성립,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여러분 해설을 좀 참고하십시오. 이게 틀린 지문인데, 자, 이번 보시면 본인에 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면 125조가 성립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법률행위 대리 2교시 바로 직전 시간입니다, 여러분. 2교시 때에 지난 시간 때에 제가 뭐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례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리권이 지금 없는 상태지만 만약에 그 본사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사가 묵인을 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 대리권 수요가 됐다라고 우리 일반인들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임무가실 수 있다.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했을 때도 인정되지만 그러한 명칭, 직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성립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은요. 이건 표현들이 성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야 한다. 여러분 모용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도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용. 본인의 성명을 위조 내지 도용해갖고요.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했다. 이건요. 여러분 협의의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무권대리는 일단 대리인인 것처럼의 삼명관계는 갖춰야 돼요. 삼명관계. 응?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근데 사실은 그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응?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해서 상대방 병과 행위를 했는데 사실은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질 사정이 없으면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게도 책임질 사정이 있으면 표현대리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3번은 뭐냐면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을 했다. 이것은 뭐냐면 대리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대리권도 물론 없지만 그 대리의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의 그 삼명관계의 모습이 아예 아니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표현들이 성립될 수 없다 하는 표현은 당연히 옳은 표현입니다. 네. 자, 옳은 표현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을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이 지문 자주 나오니까요. 일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소멸 후 뭔가에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역시 129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립된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요. 125조의 표현대리만 법정대리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대리. 이것만 125조에만 다시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대리 인 125조의 표현들이 이것만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126,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몽땅 적용됩니다. 물론
6조, 9조. 이것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면 129조죠. 예, 법정대리도 적용된다.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즉, 12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것이 선의무과실입니다. 자, 그것의 판단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 맞습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85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역시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빈도가 높죠. 근데요, 여기서 1단계에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과실이 있다? 분명히 방금 125, 126, 129 어떤 표현들이든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한다. 그래놓고 선의무과실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모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이 판례에서 표현하는 이 과실은요. 과실은 선의무과실할 때의 과실이 아니라 악의 또는 과실할 때, 즉 우리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따질 때 어떤 고의 또는 과실할 때 그런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 뜻은 똑같지만은 과실 똑같지만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따지기에는 좀 무리고요. 여러분이 어차피 채권법에 가면 불법행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따지시는 것은 여러분이 실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과실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할 때 그 과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불법 행위에서 판단하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하면 일단 이것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다. 그래야지 성립은 됐죠. 그런데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어떤 불법 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데 이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면 지문 자체를 통으로 암기해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줄여서 암기해 보세요. 여기 1번 해설 참고하시면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하셨죠?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자. 자, 그 다음에 2번 대리권 수에 표시한 표현들이 125조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한다. 네, 알고 있고요.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권한 제126조에서의 제3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조문을 보면 126조 조문을 보면 자꾸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그 대리인과 거래한 제3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로 그 무권 대리인과 즉 표현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 네,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는 것이다. 표현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옳은 표현. 4번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하면 또 역시 129조 연상해야 되겠죠. 선임한 복대리인. 여기서 벌써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됐어요. 대리권 소멸 후 소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여기서 벌써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상대방과 사이의 법률행위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129조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자, 여러분 시험 2017년도에 출제됐으니까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을까? 네, 약간 까다롭고요. 뭐냐면 교회의 정관 기타 교회학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 대표자의 정관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 처분. 자, 이 부분을 여러분 핵심적으로 한번 보세요. 일단 교회의 정관에 교회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정 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관련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대표자가 뭐 대표 목사 뭐 이런 대표자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이 교인총회의 결의를, 교인총회가 여러분 우리 일반 사단법인의 무엇과 같으면 사원총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 처분했다면 여기서 끊고, 여기서 딱 끊으시고요. 끊고 뭐라 그러냐, 무효. 그 대표자의 행위는 무효. 그러면 무효가 되면 이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무효가 딱 돼버리면 이건 일종의 이것도 절대적 무효거든요.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준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125든 6이든 9든 이 표현대리는 본인의 추인이 인정이 됩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으로 돌아갈 수 있어. 즉 유효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효 앞에서 결의 거치지 않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재산 처분했다면 그냥 무효로 끝, 무효로 종결.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죠. 준용될 수가 없겠죠. 준용되어 버리면 이것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될 여지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6번도 5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이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지문이에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준용될 수 있다? 틀렸다. 이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무효가 유효가 될 수는 없으니까. 무효는 무효고 유효는 유효고. 아까 무권대리는 무권대리고 유권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가 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표현대리에 대한 핵심 정리 부분 여러분 꼼꼼히 좀 읽으시고요. 여기 125조는 임의대리만 적용된다. 이런 거 있고요. 나머지도 여러분 꼼꼼히 읽어주십시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문에서 제3자하고 나오는데 이 제3자는 무권대리인과 즉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에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반대로 악의 또는 과실의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125, 126, 120 다음 페이지 나오는 129 모두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되는 증명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판례는 아니 학설은요 여러분 다수설은 여러분 듣고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다수는요 세 개의 표현들이 모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누구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다수의 학자들이. 그런데 딱 하나 126조만큼은 상대방 스스로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즉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다. 이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설과 판례가 이 126조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는 판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방금 언급했습니다. 126조의 표현들이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고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이 2항을 보시면요. 대리인의 기본적 대리권과 월권 등 행위가 반드시 동종유사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게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등기서류, 아파트 등기서류 있잖아요. 서류를 이렇게 주면서 은행 가가지고 병은행에 가서 사업자금 1억을 융자 좀 받아주시오. 근저당 설정하고 융자 좀 받아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랬더니 이 대리인이 자기 쓸 돈까지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융자를 받아. 이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들으니까 어이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대리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건 분명히 126조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 대리권과 월권 된 행위가 동종유사, 동종이잖아요. 그렇죠? 1억 융자해달라고 등기서류를 맡겼더니 이 대리인이 자기 쓸 돈까지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융자해.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도 저당 설정이고 월권된 행위도 저당권 설정이고 그죠? 그러니까 동종입니다. 이렇게 동종유사. 그렇지만 동종유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자 은행 가서 1억을 융자 받아주시오 하고 등기서류 줬더니 이 대리인이 방금 전에 했던 그 1억 5천 받았던 그 사람보다는 완전히 간이 그냥 완전 진짜 속된 말로 배박해 나왔습니다. 이 대리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 등기서류
저당 설정하고 은행 가서 융자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대부분 뭐냐?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서류예요.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들하고 거의 유사한 일치되는 서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류를 들고 그냥 팔아먹었어. 응? 병한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과 월권된 행위는 전혀 동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129조의 표현들은 당연히 126조의 표현들은 당연히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선의무과실을 일면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임의들이 법정대로도 적용된다 했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129조의 표현들이 129조의 표현들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 교재로는 86페이지의 지금 내용입니다. 하단입니다. 자, 역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권이 있었는데 원래는 있었는데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그리고 제일 하단에 여러분 86페이지 교재 제일 하단에 또 방금 그 3개 표현들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죠? 공통점, 요건상의 공통점, 효과상의 공통점 이것을 묶어놨습니다. 자, 근데 효과상의 공통점만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최고권, 최애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을 향해서 그래도 최고권, 본인에게 책임 추궁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당연히 책임 추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불투명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은 본인을 향해서 최고를 보낼 수가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 추인할 의향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소리 뭡니까? 상대방은 자기 스스로 이 법률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물릴 수가 있다. 그리고 본인은 적극적인 추인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인권 행사해요. 표현대리의 행위를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추인을 설사 안 하더라도 상대방의 책임 추궁 들어오면 책임져야 돼요. 방금 어떤 사례 있었죠? 임대하라고 대리권 줬더니 매매했다. 그렇죠? 그럼 매매로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팔기 싫어도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돼요. 대리인 한 사람 잘못 두는 바람에.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또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해서 방금 그 불투명한 불확실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팔기 싫은데 팔게 될 상대방으로부터 책임 추궁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표현대리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효과상의 공통점. 자, 이런 거 봐주시고. 근데 이 내용을 가만 보니까 여기에 무권대리에서 자주 들었던 거절권, 본인에게 무슨 거절권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 보이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표현대리에서는 본인도 책임질 사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명백한 거절권이 없어요. 나 이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 나 인정 못하겠다 하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절권 없어. 그 거절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나옵니다. 잠시 후에 설명되게 될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나옵니다. 본인에게는 책임질 사정이 없는 무권대리인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본인에게는 주인권도 있고 거절권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무권대리인가 87페이지 무권대리인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의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표현대리가 아니고요.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무권대리인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한 데 대해서 또 다른 제3자의 속임수, 기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야기됐다. 그러면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부정된다는 소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틀렸죠. 틀렸죠. 제3자 기망에 의해서 무권대리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자, 그리고 2번 지문에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어떠세요? 맞죠? 맞는데 또 여러분 우리 그림 한번 보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확실히 또 이해가 훨씬 빨라지겠죠.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건 여러분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 없고 제가 판서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고요. 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다른 제 저서, 제가 쓴 책 다른 교재에 있는 그림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찍어서 메모해 주시기,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협의의 무건대리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은 전혀 이 을이라는 자에게 갑을 병이라 하자고요.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또는 기본 대리권 줬는데 얘가 월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즉슨 125, 126, 129 표현 대리의 요건은 없다. 없다. 그런 소지는 없다는 거. 그런데 본인 갑의 부동산을, 그러니까 어떤 그 문중의 이제 집안 사람이에요, 갑이. 그리고 문중의 친척인데, 문중 사무실에서 이제 문중 업무를 좀 보고 있는 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서류도 자기가 이제 직접 보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이제 그 소지가 있죠. 좀 소지가. 예, 그래서 갑의 서류를 자기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상대방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아니면 어차피 여러분 그 사례를 설명드려야 되니까 사례를 좀 바꿀게요. 아버지 갑이 저기 앞에 신의 측에서도 그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아버지가 제가 그랬죠. 강남에 빌딩이 세 채다 그러세요. 재력가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이고요. 또 지병을 좀 앓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중년의 아들, 실제 사건 중년의 아들 45세 그리고 독자입니다. 외동 아들이에요. 이 중년의 아들이 아버지의 빌딩 한 채를 팔아서 자기 사업자금, 유흥비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여러분 125, 6, 9 즉 표현 대리의 소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갑이 병한테 대리권 내 아들한테 줄 테니까 나 대신 계약 좀 하시오. 매매 계약하시오. 그런 표시를 통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또 기본 대리권을 줬는데 월권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정제는 대리권 줬는데 지금 소멸되고 난 이후에 한 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의 무건들이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본인은 아들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거절하고 나 이거 무시해도 되지만 아들의 행위를 거절하고 무시해도 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뭐 부모 없다고 그죠? 내 아들이 이런 짓을 꾸미고 한 데 대해서 이 애비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인해서 아들의 행위를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본인이 거절하지 냉정한 그렇죠. 아주 냉혹하다 냉정하다. 아들이 그 응당 책임을 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인 같으면 아버지 같으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을과 병 사이에 이제 문제죠. 이 무권대리는 이제 책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추인권, 거절권 있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양자의 법률 관계는 부존재. 이 소리가 뭐냐면 본인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은 본인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표현 대리가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협의의 무권 대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또 어떤 권리가 있냐? 철회권이 있어요. 에이, 내가 확실히 대리권이 있는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갑한테 아버지한테 확인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확인치 않은 것은 그냥 내 실수다. 이렇게 상대방이 스스로 병이 물러설 수 있어요.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험 잘 나옵니다. 악의의 상대방에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권 본인한테 그래도 의중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르신의 아드님과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인정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즉 입소리는 추인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상대방이 최고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는 상대방의 반드시 선의일 것을 요하지 않고 선의 악이 불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상대방 스스로 물러서지도 않고 철회하지도 않고 있으면 결국 상대방은 누구한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냐면 이 을에게, 묵건대리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 이행청권, 이행하라. 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 이거죠. 근데 본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이행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등기서류 어떻게 교부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행청권 행사할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청권. 이 손해배상청권은 내가 너 대리권이 있다고 나 믿었는데 없는 무권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손해배상청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냐? 선택적 행사라고 하는데 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권대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청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무권대리에게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에게 필요한 요건이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무권대리인에게 필요한 요건도 있지만 이제 본인, 무권대리인, 상대방 3자 간의 요건. 자, 보시면 기억.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상대방의 철회가 없을 것. 이거 아시죠?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대리 되니까 책임질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스스로 물러서 버리면 역시 이행청권, 손해배상청권 책임질 이유가 없을 것이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때 무권대리에게 책임 추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무권대리니 그러니까 무권대리죠. 대리권 증명 못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요건이 독특합니다. 이 무권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것. 만약에 미성년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럴 리는 없죠. 80세 노인에게 미성년자인 아들 생각하기엔 좀 힘들겠지만 뭐 있을 수야 있겠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늦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성년자를 사례로 들어도 되겠지만은 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이런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이거 청구 못합니다. 이행청권 또는 손해배상청권 선택적 행사 이거 안 돼.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지기 위한 요건이에요. 책임지기 위한 요건은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네.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결과가 드러나면 이러한 결과가 요건이 충족되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증명책임. 여기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설명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증명책임 한 방에 묶어서 복습하겠다 했죠. 마지막 그죠? 네, 그 말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자, 믿으시고요. 여기서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역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해야 되잖아요. 이 선의무과실이 아닌 악의 또는 과실을 누가 증명? 무권대리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여러분, 무권대리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이것 자,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지 자기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 여러분 봤고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돌아와서 87페이지에 이제 남은 지문들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방금 봤습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부정이 아니고 책임져야 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성립됩니다. 그리고 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의 책임,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다. 방금 보셨고요. 그 다음에 맞고요. 3번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가 뭐예요? 악이죠. 악이란 얘기죠. 알고 있는 경우, 악이 이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철회권은 행사 못합니다. 악이 상대방이 악일 때. 그러나 최고는 선악 불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무권대리인가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예. 서류를 무단으로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매매, 팔아먹은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무권대리인을 형사 고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알고서
그것을 그 자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 하더라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교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무권대리 행위에 상대방이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자, 134조의 현대, 이건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요, 처음부터 유권대리로 바뀌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뒤늦게 철회 못 해요. 이거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물리지 못해.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버리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이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 철회는 둘 다 형성권입니다. 본인의 추인이 먼저냐, 상대방 철회가 먼저냐에 따라서 이 무권대리 행위의 향방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대리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버리면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권대리도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본래 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우리 민법에서 무권대리에서 그 법리가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방금 했던 말은 뭐 듣고 잊어버려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민법의 무권대리에서 그 법리가 파생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으로 유효인 것으로 확정되고, 상대방이 먼저 처리해버리면 이것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추인이 먼저냐 상대방 처리가 먼저냐에 따라서 이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향방이 달라진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에서 상대방이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를 추인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6번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간다. 맞네요. 맞고. 그 다음에 7번 무권대리. 자, 이 7번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7번은 자, 방금 이 그림에서 이 아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아버지가 고령이라 했죠. 또 지병을 앓고 있다 했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아들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그렇죠. 빌딩 한 채를 그냥 몰래 팔아먹는 행위를 했으니까 거기에 충격받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권대리인 중년의 아들이 그대로 상속받았어요. 본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뭐 단독 상속인이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상속 승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유무형적인 재산권이 승계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여기 보시면 이 삼명 관계에서 본인이 갖고 있던 추인권과 거절권도 승계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무권대리인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본인의 추인권도 거절권도 승계받았는데, 추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팔아먹으려 했던 것이니까 이 계약의 유효의 결과를 가져오는 추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또한 여러분 신의 측에서 한번 설명 가볍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와서 이 무권대리인이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중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전에 등기소리를 아예 무권대리 행위하면서 등기소리를 몰래 본인의 등기소리를 빼와서 금고에서 몰래 빼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미 등기소리 넘겨서 등기까지 됐다. 이미 등기까지 됐다 하더라도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거절권을 행사 못하니까 그 소리인즉슨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다시 돌려달라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7번 지문을 보시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원하는 거,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반한다. 자, 자주 출제됐네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주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71번 묶음. 자,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자, 1번. 추인은 제3자 권리를 해하지 않은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 무권대리 행위 시 같은 말이에요. 계약시라는 것은 무권대리 행위를 한때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유권대리였던 것으로 된다. 소급표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시험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하면 이건 소급표가 없다는 뜻이죠. 추인한 때로부터 하면 이건 장래를 향하여, 그죠? 장래형. 소급표 없다는 뜻이죠. 자, 틀렸습니다. 3번.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 여러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추인은 상대방이 낸 단독행위요. 형성권이라 해놓고. 그럼 상대방 동의 필요 없는데, 추인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데, 왜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그랬냐면, 이건요, 일부에 대한 추인. 바로 일부라는 키워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요. 만약에 방금 이제 그림으로 안 돌아갈게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방금 그 아들이 아버지의 X토지와 Y토지 땅이 두 개가 있는데 X토지, Y토지 두 개를 무권대리 행위를 했어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일부에 대한 추인했다. 이 소리가 뭐냐면 X토지는 매매를 인정한다. 내 아들이 한 행위를 인정하겠다. 파는 걸로 하겠다. 그런데 Y토지는 안 돼. 이것은 조상님의 묘소가 좀 설치가 좀 되어 있는, 이건 선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팔 수는 없다. 그렇죠. 고령의 아버지답죠. 그죠? 여러분, 제가 든 사례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일부에 대한 추인이에요. 무권대리인의 한 행위의 일부 추인이에요. 이것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3번 지문, 옳은 지문, 여러분 이해를 하고 지문을 무턱대고 암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암기는 한계가 있다. 암기에서 시험에 대응하려면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 결국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죽은 지식이지만, 예? 암기가 안 돼, 아무리 이해가 다 되어 있어도 실제 시험은 초를 다투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그죠?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정말로 대책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암기 이전의 이해가 동반돼야 되고 이해를 하고 오래오래 그 기억을 남기려면 적절한 사례가 중요하다. 사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도 빨리 나가고 뭐 빨리 강의를 짧게 한 30강으로 그냥 우리 총칙 채권을 다 끝내버리려면 사례 2개 들고 하나만 들고 또 어떤 것은 사례 들지 않고 그냥 막 쫓기듯 넘어가고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1강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의도한 목적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시간이 걸려도 좀 사례를 좀 이렇게 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 3번에 대한 배치, 이제 대응하는 4번 질문을 보면 무권대리 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이다면 이건 일부에 대한 추인하고 개념이 달라요. 가분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나눌 수 있는 성격이다. 무권대리인이 행위한 것이 본래부터 이건 나눌 수 있는 성격이다. 가분적이다 말이에요. 나눌 수 있는 성격일 때는 이때는 본인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일부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어떠세요? 맞죠? 네. 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분적이다는 표현하고 그냥 단순히 일부에 대한 추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네, 그 다음 5번입니다. 위에 것은 안 되지만, 위에 것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4번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본인은 양수인에게 직접 추인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직접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예, 5번과 같은 지문이죠. 그래서 위에 것은 할 수 없다니까 틀렸고 밑에 것은 할 수 있다니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본인이 무권대리에게 추인했을 때, 예, 본인은 추인권을 상대방한테 직접 해도 되겠죠. 아니, 직접 해도 되겠죠가 아니라 직접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그래야지 효과가 즉방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무권대리,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행위 괘씸하지만 나 인정해 줄게. 근데 딱 이번까지야? 이번만이야? 하면서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요. 이 소리가 뭐냐면, 본인이 무권대리에게 추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가 상대방이 먼저 철회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철회가 앞섭니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무권대리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서서 추인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은 맞아요.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살짝 바꿔서 본인이 무권대리에게 추인했을 때
그 추인의 효과는 언제나 상대방에도 미친다. 그럼 틀려요.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미친다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선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했죠. 선의 상대방.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9번.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 여러분,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누가 증명한다? 무권대리인이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죠. 표현대리는 여러분, 아까 증명 책임. 125, 129는 본인이 증명 책임. 126은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무 과실을 증명. 그랬었고요. 증명 책임은 어느 시험에나 나오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요, 협의의 무권대리 하더라도 이건요,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 무효랍니다. 아예 이 문장은 그냥 여러분 눈여겨봐 두십시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우리 협의의 무권대리가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89페이지, 중반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독행위,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계약의 무권대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계약의 무권대리.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나오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으로 무효다. 봐두십시오. 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룬다는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것도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 1번 지문이 있잖아요. 자, 됐고요. 이게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본인이 나 이거 했죠? 자, 이거 다 했어요. 그죠? 10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다. 예, 맞고요. 자, 11번. 네, 미리 제가 그림 그려두었습니다. 자, 보시면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그럼 여기 설문을 딱 봤을 때는 무엇을 지금 묻고 있어요? 협의의 무권대리를 묻고 있죠? 네. 자, 1번. 갑이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소급이 없다. 틀렸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대리로 본다. 그 다음에 2번. 을이 갑으로부터 추인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추인에 대한 수권을 받았대요. 받은 경우 을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아, 이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당연히 옳은 지문이죠. 2번 옳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갑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을 하였더라도 다시 번복해서 추인할 수 있다? 안 돼. 거절권도 형성권이야. 거절권 행사하면요, 그대로 거절된 것으로 효과 끝. 그렇죠? 예. 무효로 끝. 그렇죠? 다시 번복 못 합니다. 4번. 을이 미성자인 경우에도 을은 무권대리 책임을 진다. 맞아요? 틀렸다. 아까 여러분, 무권대리 책임지려면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5번. 병은 갑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하면 악이죠. 악인 경우에도 무권대리를 이유로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안 돼. 철회권은 상대방이 뭐 해야 돼? 선의야 돼. 선일 때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다 한 거. 자, 그래서, 이 무효와 취소는 우리 다음 시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까다로운 법률 대리편, 특히 까다로운 부분이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진행된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